네, 월요일 이슈 탱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MC를 기다리신 분들께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김종대 전 의원의 사정으로 제가 오늘만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송구하는 말씀 좀 더불어 드리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월요일 이슈 탱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인규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두 분께서도 오늘의 오전에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카카오톡이라 가지고요. 네. 카카오가 주말 내내 좀 원활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업무에 좀 지장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땠어요? 예, 저는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지장 받으셨어요? 예, 저는 주말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네. 좀 프리랜서식으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업무에 좀 지장도 많이 받았고요. 메신저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동 저장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보관해 놨는데 네. 그거 한 달에 한 900원씩 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또 이번 주에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국바세에서.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좀 많이 못했고요. 네. 다시 그래서 또 어쨌든 복원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네.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당장 스픽스 컬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제 전송하려고 예. 보통 하면 카톡에 첨부 파일로 하는데 예. 첨부 파일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그 문자의 첨부 파일로 네. 그렇게 또 이제 짱구를 굴렸어요.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뭔가 이를 좀 무슨 입장권을 아마 구하는데 카카오로 아마 결제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바람에 그 표를 놓쳤다. 예. 그래갖고 되게 개인적으로 억울해 하더라고요. 예. 이거 아무튼 국가적인 대혼란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털 서비스도 다음도 이제 많이 지장이 있었고 카카오 메신저를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메신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클린한 주말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어떤 웃음 섞인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보태면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초연결 사회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 메신저 서비스 하나가 다운됐을 때도 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북핵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할 경우에 EMP 폭탄이라는 걸 터뜨린다는 거잖아요. 전자기파를 이게 전자기파가 팍 퍼지는 예. 그러한 걸 갖다가 만약 수도권 상공에 터뜨릴 경우에는 올스톱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자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과연 돼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참 독점이라는 게 상당히 매우 무섭다. 저는 그걸 좀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서비스들이 다 지금 카카오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 망가졌을 때 모든 국민들의 손과 발이 묶이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도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다운되면서 텔레그램 가입자들이 문자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체제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체제로 라인 메신저 이번에 다운로드 많이 받으신 것 같고 텔레그램도 많이 쓰셨고 또 아무튼 이번 상황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피해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와 연결된 주차 서비스에서 지난 주말에 50만 원 주차비가 나왔다. 아니면 이제 카카오로 연동돼 가지고 그 개인 이동형 서비스 이동형 장비 같은 거 대여를 많이 하시는데 반납을 못 해가지고 하루 종일 요금이 나갔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아까 이제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북한의 EMP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EMP 폭탄. EMP 폭탄 이런 문제들까지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자, 카카오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김건희 여사의 재등장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NC당 후 처음부터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던 김건희 여사는 잊을만 하면 다시 등장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10월 12일에는 정인이 2주기 묘소 방문을 해서 그 주변을 좀 정리하는 묵묵히 정리를 했다라는 보도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등장한 내용은 잠깐 저희가 관련 내용 만나보겠습니다만 급식소 설거지 봉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하종 신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보도로 만나보면 봉사를 왔던 내용들을 김하종 신부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리면서 기사화가 됐고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비공개 일정이 공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겠죠.
8월 31일 시점에 봉사가 됐는데 이게 뒤늦게 알려졌다. 이런 비공개 일정 얼마나 훈훈하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빨간 네모로 치긴 했는데요. 지금 네티즌들은 아니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간 내용인데 며칠 전이라고 김하종 신부가 올리면서 8월 31일자가 맞냐? 그리고 8월 31일자면 한여름인데 긴팔 옷을 입고 봉사활동 가는 게 맞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무튼 비공개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또 뭐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훈훈한 내용이긴 해요. 뭐 봉사활동 좋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신인기 변호사는? 예, 우선은 사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 좋은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논란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런 노출의 모습이 사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들이 정권 초기부터 내지는 그 후보 시절부터 계속 쌓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외교 무대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뭐 지금 뭐 학위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을 겁니다. 네. 어떠한 행동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봉사는 봉사대로 그냥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면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차정현 교수께서는? 뭐 저는 이 보도 자체를 보면서 좀 우프다. 우습지만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 그늘진 곳을 찾아서 봉사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이렇게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해석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또 슬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란 말이 붙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네네.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뉴스가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뉴스에 담긴 함의가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슬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우리의 좀 소외된 뭐 여러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거 박수를 보내야죠. 박수를 보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물론 이제 한참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간 이 지금 봉사활동의 날짜를 8월 30일로 지금 모셔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달 정도가 된 뒤에 이렇게 알려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 미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의 시각들이 상당히 좀 음모론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리스크로 대변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의문들,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 행보들이 뒤늦게 알려지고 또 이제 미담화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뭐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 또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뭐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좋은 건데 이게 굳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사례와 지난주에 있었던 정인이 묘소를 방문한 사례와 비교를 해보자면 정인이 묘소 방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 사진 제공까지 하면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비공개야? 이제 이런 지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진정성 있는 봉사를 국민들이 보시고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연출되거나 자기적으로 해서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요즘은 시대가 그런 거에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뭐 행보 같은 게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것을 이제 뭐랄까요? 뭔가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는 것은 정말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정말 그 도우러 갔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돕고 온다면은 뭐 저런 식으로 보도되고 안 되고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임기가 한 4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영부인, 배우자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용한 행보를 하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진지한 자세로 이런 좀 어둡고 좀 더 소외된 곳으로 더 찾아간다면은 네. 저는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에는 또 응답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평가는 쭉 해주셨으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된 것 같고 저희가 의혹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기해 볼까요? 그 김하종 신부님은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왜 며칠 전이라는 글자를 써서 지금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그 사연 중에 하나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10월 15일자 그러니까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며칠 전이라는 언급이 들어갑니다. 며칠 전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급식소로 내려가는데 안나의 집 건물 앞에 여성 2분, 건장한 남성 1분이 나타났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김건희 여사와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었다. 그 이제 김하종 신부가 굉장히 한국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고 며칠 전이라는 표현을 뭐 이제 몇 달 전과 며칠 전은 다른 거잖아요. 제가 이탈리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 김하종 신부가 이탈리아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분들이 쓰는 그러니까 시제에 대한 네.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법상으로.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한 2달 전, 3달 전 같은 경우를 그거는 조금 뭐 좀 느림의 미학 좋게 네. 이야기하면 예. 그런 식으로 따지보면 상당히 오래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네. 시간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뭐 며칠 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8월 30일인데 지금 결국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실제 봉사활동은 뭐 진짜 말 그대로 며칠 전 했는데 이게 알려진 걸 한 2달 정도의 텀을 갖고 알려지면서 이렇게 상당히 미담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돼야 되는데 며칠 전이라고 한다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8월 30일이라는 날짜를 특정을 하면서 조작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까 이 간대가 안나의 집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뽀록은 금방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갖다가 저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의도로 갖고 저는 뭐 이렇게 조작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럼 왜 이런 자꾸 의문들이 생길까? 결국 아까 우리 신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봉사활동에는 진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뭐냐?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뭐 하고 나면 그게 즉각 알려주고 또 대통령 부인이 왔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빨리 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속보이는 수 있는데 지금 김하종 신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그런 경우가 이제 익명성이 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진정성이 첫 번째로 담보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그건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주말에 계속 한다든지 뭐 달에 한 2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의성이에요. 예를 들면 홍수가 났다, 뭐 재해가 났다 이럴 경우에 재난 현장에 찾아가서 도움을 손길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을 때 불쑥불쑥 나타나면 그렇다고 하면 진정성이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익명, 지속 그리고 이 시의성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신다면 저는 뭐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너무 이제 오전부터 소설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인이 묘소를 방문한 게 한 하루 이틀 만에 대통령실 제공으로 비공개가 공개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제 속된 말로 뻘쭘했기 때문에 이제 때마침 등장한 이제 페이스북의 내용을 토대로 뒤늦게 이 설거지 봉사가 알려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여러 의혹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제 해설을 차재원 교수께 좀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제 8월 31일이었다 이런 증언들은 금방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이제 그런 의심 섞인 눈초리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인규 변호사께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차재원 교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너무 이제 비공개 일정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혹시나 공개되기가 꺼려지는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보도로 드러날까 봐 미리 비공개한 다음에 사후에 공개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지인 동행 논란이나 이제 수행원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혹시나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면 또 문제시 될까 봐 계속 비공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원래 그게 본인의,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사람의 뭐 자랑이나 공로로 여겨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다 모르게 하는 게 봉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네네. 진정성이 더 나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신부님이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신부님이 오버하셨다고요? 네, 왜냐면은 저거에 대해서 저걸 페이스북에 좀 올려가지고 뭐 되게 감동적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알리신 건데 네. 굳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은밀하게 진정성 있게 봉사하고 싶었을 수 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뒤늦게 페이스북으로 또 올려가지고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봉사가 오히려 더 퇴색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는가 해서 조금 아쉬움은 좀 남고요. 예. 저는 사실 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저도 그 포항에 그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때 우리 단체 차원에서 봉사를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알리고 공개적으로 갔었는데 네. 정말 가보면 참혹합니다. 정말 차가 막 물에 잠겨 있고 그 물을 뻘같이 된 거를 하나하나를 허리를 굽히고 그걸 다 퍼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그 주민들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정말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런 영부인의 지위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조용히 정말 리얼한 목소리를 들어서 네. 그걸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게 선순환이 돼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더 알려지고 하다 보면은 봉사의 진정성이 정말 네. 더 퇴색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거 네. 정말 조용히 정말 했었으면은 네. 더 좋았을 텐데 알려진 게 좀 아쉽네요. 시점과 타이밍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거론을 해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이것도 의혹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MBC PD 수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이 부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이제 방송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잠깐 잊을만했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들 이런 것들이 보도되니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지는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종의 어떤 주문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 이거는 이 이슈를 덮기에 또 다른 이슈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기획된 어떤 비공개 일정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소설도 있더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김하종 신부님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과의 조율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진실은 뭐 결국은 뭐 김하종 신부와 대통령실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MBC PD 수첩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그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전환이 됐어요. 네네. 지금 대통령실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그 MBC PD 수첩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대역이 나오는데 그 대역을 그러니까 이게 정은한 사람의 대역을 썼는데 그걸 갖다가 MBC가 고지를 하지 않아서 보도윤리 위반이라고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으면서 네네. 그 때문에 사실은 진짜 본 내용인 MBC PD 수첩이 보도하고자 했던 논문 표절이나 학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 네. 묻혀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굳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프레임 전환이 돼 있는 부분을 굳이 긁어부스로 만들 이유가 저는 없을 거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소설 그만 쓰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세력 내지는 권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 대통령실 내부의 권력의 위치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의문도 좀 듭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떻게 좀 알려지고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그 영부인의 위치가 영부인이란 말을 좀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대통령에게 있어서 사실 배우자의 위치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옆에서 옛날에 과거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유경수 여사께서 내가 뭐 야당 역할 하겠다 하면서 쓴소리까지도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대통령의 그러한 뭐 잘못을 바로잡아준다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거나 한다면은 국민들께서도 박수를 치실 텐데 네. 지금 상당한 우려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떠한 언급도 잘 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과거에 사업을 했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삼성에서도 가장 그 권력자를 알아보고 그 최순실 씨한테 말을 사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상당히 우려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뭐 대외적으로 아직 입증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과거에 그 이명수 기자와의 그런 녹취록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걸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시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그런 증거가 나온 것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공적인 라인에서는 공적인 업무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그때 사과 타이밍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사과를 하고서도 사과의 효과를 못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후보 시절에 그랬던 것이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떠한 건의를 해도 대통령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이것은 내부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차주환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동일한 질문 드릴 텐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 뭐 지위 뭐 내지는 뭐 어느 정도의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파워가 얼만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역대 이 청와대 운영 과정을 보면요, 사실은 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해요. 그거는 뭐 어떤 부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상적 부부들한테서는 상당히 부인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놓은 말이 이불미 송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 유경수 여사 이야기했지만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도 당시 소문이 나기로는 청와대의 야당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금 실수나 또 잘못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모들이 직언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유경수 여사 입을 빌어서 직언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에 대한 상당히 평가가 좋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은 권력 실세 1위가 누구냐 했을 때 그때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뭐였죠? 그 비서관 이름이 정호성 비서관이 그때 1위로 그러니까 군림할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지금 소위 말해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 또는 왕과의 거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거리가 가장 밀접한 사람은 부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상식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영향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에 처음에 그러니까 인원을 채울 때 상당히 소위 말하는 서초동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행정관들이 많이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서초동 라인은 그대로 살았다더라. 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나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파워는 그 이전의 대통령 부인들에 못지않은 정도가 아닐까라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조금만 보태자면은 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비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재현 교수님 말씀대로 권력자와의 거리가 사실 권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차피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서 상징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뭐 권력 서열이 굉장히 높다라든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도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이건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뭐 많은 청탁들이 올 수도 있죠. 뭐 잘 보여달라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완전히 그냥 저는 정치에 개입을 불개입을 해야 된다. 완전히 불개입 선언을 해도 네.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지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이제 보고라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저희가 제2부속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스펙스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2부속실을 왜 만들지 않는가? 즉 이 부속실의 부속실에서 내려온 어떤 보고라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지시사항을 하달받으면 이게 대통령 부인이 얘기를 한 건지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지 뭔가 좀 이렇게 모호한 지점을 좀 남겨두려고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안 만들까요? 이 부속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2부속실을 안 만든 이유는 첫 번째 그 작은 청와대 얘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벗겠다. 그래서 작은 청와대 만들겠다 하면서 그 일환으로 제2부속실을 없앤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도로 없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없애고 나니까 그 권력의 상징인 배우자가 오히려 더 음성화되면서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음성적 지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투명성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애초에 이야기했던 제2부속실을 폐지함으로써 뭐 작은 청와대 뭐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관련된 이런 논란들 또 예를 들면 그때 그 어디죠? 그 나토 갔을 때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를 뭐 또 동행하고 여러 가지 개선, 공식 개선을 거치지 않고서 비선적으로 역할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애초에 의도했던 작은 청와대 이런 명분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것들을 양성화하고 투명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검증을 더 받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차재훈 교수께서도 뭐 이제 예전에 청와대 보면 제2부속실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직원이 있고 이제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공공수레님 떳떳하게 활동하려면 제2부속실 빨리 만들고 공개적으로 활동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니퍼 찬님 지금 조직이 뭐 더 커졌다는데 이거 이제 부속실 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수행 인원들 조직이 더 커졌다던데 이것도 좀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 부속실이 그러니까 1부속실, 2부속실 나눈 이유는 그 정도로 하니까 지금 일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참여해야 될 또 행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기획하고 또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지금 그 안나의 집 갔을 때도 건장한 남자 한 분이 계셨다는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속실 직원이 아닐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을 나누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제1부속실 안에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최소한 2~3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느냐. 결국은 지금 지난번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 공약이 왜 나왔느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직후에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공식적인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뭔가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을 아마 대통령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 나토 순방할 때도 그렇죠. 나토 순방할 때도 김건희 여사는 나름대로 혼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하니까 뭐 미술관도 가고 또 다른 정상 부인들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을 때는 청와대 기자들이 그러니까 풀 기자를 짤 때 대통령 행선을 쫓는 기자들도 있고 또 대통령 영부인의 공식 행사를 커버하는 또 이 풀 기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의 배우자로서의 하는 공식적인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기자의 관점으로 취재가 되고 그래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나토나 지난번 미국, 영국, 캐나다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뭐 참전용사 만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의 관점에서 취재하고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는 기사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움직이는 것은 공인으로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취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결국 기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예전 그 영부인들하고 달리 아주 작은데 조그만 데만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은 대통령실의 언론 리리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자기들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제2부속실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적인 행사, 역할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통령실에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그 취재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구심도 저는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본질은 이제 결국 정보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여사님의 일정을 비공개로 돌리면 당연히 언론의 취재도 어려울 것이고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대동했는지 이게 이제 사실 국민이라면 다 궁금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공식적으로 공식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아는 거,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늘려서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가 돌고 돕니다만 혹시나 공식적으로 수행을 담당하는 이 부속실이 생긴다면 일종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대통령 차원에서 생길까봐 의뢰 우려해서 이거 계속 안 두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안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반복적으로 지적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일단 저희가 이 주제 얘기를 해보고요.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저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으신 것 같네요. 일단은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주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어서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주제 만나보시죠. 네, 유승민의 독주. 독주처럼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두고 또 갑론을박이긴 한데요. 이거 적합도 1위, 내가 여론조사 1위라 다시 한번 또 공유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가 1위다 라고 자신 있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포스팅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또 여론조사가 1위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경우에는 저거 좌파 여론조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곤 해서 자 유심히 좀 볼만한 지점들이 좀 보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이제 얘기 이어나갈 텐데 일단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이군요. 원래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당원들이 그렇게 당에 매몰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이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조작됐다, 부정 여론조사다, 심지어 역선택이다, 이런 얘기 매번 나오거든요. 저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제대로 된 조사냐라는 게 굉장히 불신을 하시는 건데 그럼 일관되게 불신을 하셔야죠. 근데 저분은 자기 지지율이 오를 때는 또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조사를 받아들여가지고는 우리가 과학적인 설득과 토론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의 팽배해 있는 부정선거 내지는 부정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승하는 굉장히 질이 나쁜 정치거든요. 저는 저런 정치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을 저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할 거면은 여론조사 뭐더러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반응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지금 보수에서는 대안으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역선택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좀 제대로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당대표 여론조사 1위이기도 하고 TK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차근석 캐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의 독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독주라는 표현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혼자서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 독주? 독한 술인가? 독배인가? 독배인가?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사실은 지금 자기 전당대회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홀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영향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독배라는 것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서 잠깐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저렇게 잘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7대3의 구조잖아요. 민심 70, 그러니까 당심 70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30인데 이 비율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역선택 때문에 지금 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미리 지금 뜨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그 정진석 비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국 당협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당무감사도 하고 이렇게 앉아 조직 강화 특위를 열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앉아 사고당부 같은 경우에 아마 새로운 인물들을 앉아 꼽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러한 노력들 자체가 지금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난 뒤에 조금 일종의 지역의 조직을 정비하면서 소위 친윤 위원장들을 꼽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그러한 것들도 결국 유승민 전 대표의 이런 독주 태세가 또 다른 하나의 불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금 잠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뭐 친윤 후보를 정리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히든 카드로 지금 숨겨놓은 것이 아닐까. 누구를요?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당권 도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본인이 1위를 달린다고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나가서 붙게 돼서 실제 당선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지금 여권 내에 계신 분 중에서 윤 대통령하고 가장 대치점에 계신 분이 딱 당대표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살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집권 중반기도 아니고 중반기도 아니에요. 집권 초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 또 안 됐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리고 이 새로 들어서는 당 지도부가 차기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게인 2016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어게인 2016년 기억하세요? 기억납니다. 김무성 대표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옥시파동을 일으킬 때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그때 당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후보가 서청원 대표였잖아요. 그렇지만 치열한 경선 끝에 김무성 대표가 됐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아마 보다 더 안 좋은 한 10배 정도 안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망설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혼자 이렇게 빨리 가는 거, 먼저 가는 거,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은 독한 술과 같은 독배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떴다라는 말씀이시고 여러 측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하지 않은 환경 이외에는 분명하다는 의견에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임기 초에 보통 한 50%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말씀이 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나도 이례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불신을 과도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론을 지금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우선 보고요. 지금 독주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기하셨는데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집중 포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으면 맞으면 맞을수록 몸집이 커집니다. 참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과거에 그 솔트레이크 시티 쇼트트랙인가요? 그 김동성 선수가 거의 한 바퀴 추월해가지고 그냥 계속 돌면서 그냥 놀듯이 해가지고 결승전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 그렇죠.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 표적으로서 이제 견제를 받는 것도 무의미해지는 수가 있다는 게 전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거든요. 근데 구도가 1대1 구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또 저 이론이 맞습니다만은 저는 단언하건대 1대1 구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십시오. 전당대회 나오겠다는 분이 유승민 의원 빼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저출산 부위원장 갔는데 또 비상임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비상임을 강조했죠. 비상임. 비상임만 강조한 게 아니라 아직도 고심 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쵸. 정치인의 고심 중, 검토 중 이꼴 나오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안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인터뷰도 안 합니다. 안 나올 사람은. 그래서
나경원 의원 나온다고 보고요. 정진석 부의장도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보면은 지금 당협위원장 60석을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왜 채우겠습니까? 자기도 비상이기 때문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나올 거거든요. 정진석 부의장 나오고요. 예. 안철수 대표 무조건 나옵니다. 대선을 네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쪽에서도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예. 친윤 후보들도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저희 대통령실에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일대 다구도로 붙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조금 더 선명한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 지지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 오늘 또 새로 나온 거라서 신규 변호사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국정지지도 잠깐 보면 33%였나요? 다시 보여주세요. 33.1%고 여전히 이제 그 대통령의 지지도나 국정수행 평가라는 이제 긍정 이 포인트가 집권 여당,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의 지지도보다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잠깐 볼까요? 네, 그 대목이 좀 중요해서 36.3%로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46.4로 좀 내려왔네요. 50%에 육박했던 게 이제 지난주의 결과이긴 한데 뭐 이거에 대한 따로 분석은 안 하고 이제 다만 이제 이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이제 차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저희가 잠깐 짚어봤고요. 지금 이제 그 신인기 변호사께서 여러 이제 주자들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주자들 이제 몇몇을 좀 짚어주셨단 말이에요. 뭐 정진석 비대위원도 짚어주시고 나경원 전 의원 얘기부터 할까요? 아까 이제 이른바 이제 페이크다. 우리 이제 부위원장으로 앉힌 거는 이른바 페이크라는 이제 말씀을 차 교수님 주시긴 했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마 출마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신의 뜻대로 의지만 있으면 출마할 거라고는 보지만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한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문제는 집권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 상당히 여러 가지 권력의 작동 자체가 상당히 아마 안정적으로 이렇게 여당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하고 좀 더 조금 이렇게 좀 케미가 맞는 그러한 친윤 후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 내에 제가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은 일단 이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일단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일단 예비를 해두고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올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단일 카드로 아마 나경원 의원을 밀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빼놓고 또 다른 소위 말 친윤계 후보 중에서 뭐 정진석이든 김기현이든 누군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는 힘을 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이다 정진석 같은 친윤계 만약에 주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향후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차기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양반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당의 공천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권까지 준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당권하고 대권 다 줄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 그런 윤핵관들의 입장에서 차기를 그럼 안철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동훈 대세론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 지금 당권을 잡은 사람이 차기 대권까지 고지를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밀지를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면 나경원 대표를 낼 수 있는 카드. 그래서 히든으로 예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친윤계 후보에게 몰아주면서 안철수를 견제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전당대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의 전망입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지금 전자의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서 유승민 의원도 나오고 나경원 위원장도 지금 잠깐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전당대회가 이제 시기가 딱 도래하면 바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은 뭐 지금 시기에선 제일 이제 유력한 것 같고요. 신기 변호사가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은 100% 나온다고. 100%. 히든 카드가 100%다. 아니라 너무 투명하게 잘 보이는 카드입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좀 연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아쉽게 2등을 했습니다. 당시 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분의 행보를 보시면은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렇죠. 서울시장도 나왔고 당대표 경선도 나왔고 모든 선거가 있으면 이분은 빠짐없이 언급되고 또 빠짐없이 나오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이 원외입니다. 원외기 때문에 원외 정치인은 사실 장이 섰을 때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은 다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나경원 의원도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본인 차기에 공천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자기 때문에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본인이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추기기 때문에 저는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의 구도가 상당히 복잡한 건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은 그 룰 변경 이런 거라고 봅니다. 룰 변경.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제명까지 한다 그러면은 거의 당의 존립을 걸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니더라도 아마 룰 변경까지는 뭐 전당대회에서 특별하게 뭐 민주당도 룰 변경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는 유승민에 대해서 막는 것은 나경원 카드로도 못 막는다라는 생각이 전 든다면은 아마 그때는 룰 변경 카드를 갖고 와서 뭐 당원 100% 시원하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 당원 100%를 한다고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당에도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당원 뭐 지금까지 당에 좋은 일만 해온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역선택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 역선택이 되게 재밌는 이론인 게요. 민주당 지지자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국민의힘 전화가 왔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대답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역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방해를 한다는 건데 그럼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샘플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원 100% 하자는 분들한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위장당원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국민의힘 당원 경선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3달만 1,000원씩 내면 3,000원이면 되는데 위장해서 들어오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극단화한다 그러면은 당원 100%를 해도 역선택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식의 당신과 괴리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국민들의 조소와 비웃음을 받는 이런 룰을 해가지고 당권을 잡은다 한들 그 대표가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표가 선다 한들 총선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선거라는 것이 결국 총선, 지선, 대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심에 쫓아가는 당이 돼야 될 것인데 참 당의 분위기가 역선택 운운하면서 거꾸로 가는 것은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 안 좋은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가 이제 더 확장되고 있는데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윤심, 이른바 윤심 쪽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어쨌든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당권, 대권 같이 가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더더욱 유승민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룰을 변경한다. 역선택 얘기 꺼낸다. 그래서 당신 100%로 간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요거까지 이제 신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차장 교수님한테 이제 다시 질문 드릴 건데 설마 이렇게까지 가지 않겠죠. 해도 안 돼 보니까 징계를 해야겠어. 그래서 다시 윤리를 열어. 그래서 유승민이 했던 얘기 다 끄집어내. 그래서 국민 개 돼지 취급 이런 거 얘기를 꺼내면서 징계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이론. 그걸 저는 누가 정했는지 일단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 당이 누구 개인의 사당이 돼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뭐 대통령의 권력이 세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다 권력이 5년짜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맡긴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기 사유화처럼 자기 권력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저는 대통령실에 뭐 윤시민이 뭐니 이걸 가지고 당에다가 투영시키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요. 당은 당원들의 주인인 것이고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당청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 어디가 있냐. 저 이거 호소하는 정치인들 전 퇴출 대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저는 당이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와서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는? 당의 상황을 볼 때는 생각 안 하셨는데. 굉장히 좀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당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가처분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 측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들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론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처분이 이준석 대표 측이 패소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명분을 나름대로 획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짓이나 다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 끝판왕이 아마 유승민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한 선수 자격 박탈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완전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당의 사유화가 완성된 증표를 읽힐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차 교수님. 유승민 선수 자격 박탈을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게 또 윤리위의 징계가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설마 하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출마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제약을 두기 위해서 이제 룰을 좀 변경한다. 뭐 이제 그 역선택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 좀 넣는 방지 조항 넣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제니퍼 차님, 당신 100%로 변경할 경우는 국세 지원받는 거 다 토해내세요. 뭐 이제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 주시겠어요? 일단 뭐 지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윤리를 늘어서 당원의 자기를 박탈한다. 그거 자체는 말 그대로 정치적 묘를 파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스스로 죽음을 위한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뭐 이 정치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사실 그 정치인의 이 생명을 끊었던 사례가 있죠. 1979년도에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스와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금 박정희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김일성과 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들어서 그 때문에 방공법으로 그렇던가요?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잖아요. 예. 그 직후에 어제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부산에서 10월 16일 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은 뭐 대한민국의 지금 민도가 이만큼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을 갖고 당에서 그 정치인의 생명을 끊는다? 그러한 식으로 가면 말 그대로 정치적 묘를 파는 그러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아마 다수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묵하는 다수는 여기에 아마 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 말씀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역선택을 위한 바니까 지금 여러 가지 룰을 만들 수 있냐?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당대회가 만약에 지금 일정이 잡히고 난 뒤에 룰을 바꾼다? 아니면 지금 이 전당대회 시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룰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이제 월드컵 경기 축구가 지금 현재 조추전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룰을 다시 정하는 거 똑같아요. 전쟁이죠,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룰에 대해서 바꾸는 데에서 친윤의 생각은 일치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또 다른 상당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특히 조경태 의원 같은 건 빅마우스예요.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당내에서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특히 그 문제나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민심의 바다 내지는 이게 다 뿌리를 내리지 않거든요. 그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7대3도 사실은 너무 지금 박하다.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하는데 최소한 5대5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꾸로 역주행해서 9대1 내지 10대0으로 간다? 그거는 뭐 정당 안 한다고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한 8대2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기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전당대회 2년 뒤에 올 거니까 그때 룰을 바꾼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논의도 되고 뭐 충분히 여론 수렴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이 급박에서 뭔가를 바꾼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아마 정의당이 제가 알기로 당원들이 100%로 아마 뽑을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이게 당신 100%로 하다 보니까 사실 민심과 많이 동떨어진 결과를 지금 보고 있고 사실 제3지대로서 역할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3%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 100% 뭐 한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길은 아까 뭐 묘를 판다하셨는데 그냥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민심을 더 어떻게 폭넓게 담아갈 것이냐 거기에 중지를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윤리 얘기는 좀 너무 나간 발상 아니냐?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시간만 조금만 되돌려 보시면 그 여당 비대위에서 사실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 뒤 연장했잖아요. 그 연장한 그 배경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유승민까지 노리고 1년을 연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여쭤보긴 한 건데 그건 너무 비약적인 겁니까? 근데 정치 상상력을 약간 좀 비약을 시키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79년도 민주당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봐도 1등을 누가 할 거라고 하냐면 이양희 지금 당윤리위원장의 아버지인 이철성 당시 총재가 대표가 될 거라고 다들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뒤집은 사람이 김영삼 당시 그러니까 신민당 총재였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치 역사상 소위 말해서 40대 기술을 내세우고 했던 상당히 촉망만능 정치인이었던 이철성
신민당 의원이 정치적으로 거의 이제 종을 치는 단계가 바로 79년도 전당대회에서 예.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지금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걸 최초로 받아들여서 당시 신민당 총재의 자격을 박탈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당시 비주류가 됐던 이양희 위원장의 부친이 이철성 전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루머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묘하게 이렇게 얽혀지는 아까 정치적 상상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이양희 위원장도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저는 무리수를 뜨지는 않으실 거다. 이미 무리수를 많이 뒀다고 신인기 변호사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무리수는 안 뜰 거라고. 저는 이제 전당대회 포인트를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요걸 딱 보셔야 되는 게요. 2021년 6월달 그때 전당대회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 보면요. 당시 이준석 대표라는 그 영선의 30대 원외 인사를 당의 대표,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소환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도 해보나 마나다 하니까 절박하니까 그렇게 당원들이 응답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당 지지율과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하고 당 지지율이 10% 차이 납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전 이게 앞으로 한 6개월 뒤를 봤을 때 저 지지율이 만약에 더 벌어진다. 예를 들면 15% 차이가 난다. 20% 차이가 난다. 그럼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민들은 더 유승민 후보를 더 소환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현상에서 봤듯이 우리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거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신규 당원의 유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늘었던 소위 말하는 자발적 당원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지방선거 때 서류로 모아온 비자발적 당원들은 투표를 잘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여서 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느냐, 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전당대회가 룰과 상관없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망까지 좀 짧게. 아니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제가 유승민 전 대표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총선 당시에 결국은 당시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명이 미래통합당으로 가기 전에 그때 당명이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지금 보수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이유는 총선에 대한 전망이 너무 희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사람들도 결국 손을 잡잖아요. 당신 좀 들어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고 정기국회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 처리인데요. 예산안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아마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이 2024년 총선까지 가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가면 유승민 전 대표가 빠지고 안 나가고 있는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총선이 임박했을 때 지지율이 바닥이다. 그러니까 뭔가 수를 낼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라 돌아오라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유승민 전 대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집권 초기에 자신이 그러니까 대통령 각을 세워서 했는데 내가 지금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일어날 변수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국민들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한 템포를 늦출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제안, 그런 조언도 굉장히 유승민 전 의원에게 필요하신 것 같고, 뭐 다른 방송에서 제가 굳이 뭐 홍보해드릴 필요 없는데 오늘 1시에 이분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방송 출연도 많이 안 하시는데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또 MBC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거 인터뷰를 좀 재밌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참 근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한 3분 남아가지고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한숨을 더 뜨신 분이 계세요. 제니퍼 찬님, 그런데 유승민이 당대표에 뽑히더라도
최고위원 4명이 맘먹고 사퇴해서 비상 상황 만들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아니 이것은 당원을 바꿀 때 제가 미리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지적하셨어요. 네, 이준석 대표를 날리는데 뭐 날리면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날리는 데는 좋겠지만은 또 그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또 그 당 대표 날리는데 이게 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걸 방지한다고 한다면은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가 출마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뭐 국민의힘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바로 세우는 좀 바쁘시고 새로운 거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저격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배신자가 지지율 1위라니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당심 100%로 가자라고 주장을 이미 조경태 의원이 했다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짧게 1분씩만 드릴 건데 아까 좌파 여론조사, 홍준표 시장이 언급한 좌파 여론조사에서 TK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1등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배신자 프레임 끝난 겁니까? 완벽하게 벗어 던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좌파 여론조사도 자기가 높게 나올 때는 왜 믿는지 저는 그게 일단 답이 안 된다는 것이고 뭐 어찌됐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TK의 정서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볼 텐데 결국 탄핵 당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새누리당에 남아서 끝까지 개혁하자고 했던 분이 유승민 의원이고 끝까지 안 나오니까 김용태 전 의원이 유승민 의원 협박까지 했던 게 전 기억에 납니다. 그때 먼저 튀어나왔던 사람들이 우리 삼성간호의 유명한 우리 장제원 의원, 또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하면서 소추위원장서 우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배신의 그 프레임으로 본다는 훨씬 더 저는 기여가 크다고 보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TK가 다시 재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평가할 날이 올 것인데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재평가가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승민 의원의 책임도 있죠. 그걸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다투고 본인이 항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점잖게만 계시니까 저쪽에서 하는 프레임에 다 씌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벗어날 책임은 또 유승민 의원에게도 일부 있습니다. 어렵네요. 자, 차재현 교수께서도 TK 유승민 전 대표가 배신을 했는데 그때 배신을 누구한테서 배신을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시만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집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끝났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강하게 공개적으로 밀었지만 TK에서 반응이 썰렁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이쪽에 배신의 상대에 대한 평가가 TK에서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은 저는 이제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상누각 같은 조금 신기루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유승민 전 대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탱크 재밌게 또 토론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탱크 월요일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정치본색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